가구 구매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케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케아에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이케아 미트볼과 핫도그를 모를 리도 없겠죠. 맛도 맛인데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말이죠. 이케아가 이렇게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 가격에 음식을 파는 이유는 당연히 이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케아의 제품은 저렴하다라는 인식을 파는 게 목적이죠. 물론 고객들의 매장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케아의 가격 집착은 정말 병적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케아가 어떻게 이토록 저렴하게 가구를 팔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식당이나 사무실 등 어딜 가도 이케아에서 사온 비품이나 소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젠장 또 이케아야. 그럼 이케아는 어떻게 이 정도로 커질 수 있게 됐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에요. 멋지게 꾸민 쇼룸과 레스토랑,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경험이 구매로 이어진다, 뭐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케아의 조립식 가구와 플랫팩 포장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요. 소비자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상품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높은 가치를 매긴다라는 심리학 연구까지 덧붙입니다. 보통 이케아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케아의 이런 성공 요소들은 이미 이케아가 거대 기업이 된 이후에 탄생한 요소들입니다. 이케아는 이미 60년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상태였거든요. 이케아의 레스토랑의 상징이 된 미트볼만 하더라도요, 85년에 처음 등장했지만은 레스토랑을 만든 60년과 25년의 시차가 존재하죠. 소비자들이 자신이 조립한 가구에 더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이케아가 성공했다라는 설명도 똑같습니다. 이케아가 이미 잘 된 이후에 붙여진 그럴듯한 이유였죠. 고객들이 도시 외곽의 매장으로 찾아와서 직접 가구를 담아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 수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이케아에서 집으로 가구를 배송해줬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원인을 찾으면 이렇게 답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 그럼 이케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 진짜 이유가 뭐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린 가격 절감이 핵심입니다. 이케아의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라드가 정말 가격 절감 하나의 미친놈이었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캄프라드가 어떻게 가격 절감을 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요소들이었죠. 그래서 캄프라드의 일대기를 따라가면 지금 이케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 수 있죠. 캄프라드는 17살이던 1943년에 이케아라는 작은 가게를 차립니다. 회사명인 이케아는요, 자신의 이름 이니셜에다가 가족 농장인 엘름타리드의 E, 자기가 자란 마을인 아군나리드의 A를 붙인 이름이었죠. 이 초창기의 이케아는 가구점이 아니라 펜, 지갑, 액자, 뭐 이런 걸 파는 잡화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 후반이 되면서 당시 스웨덴 사회에서 엄청난 변화가 발생합니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이민자들도 막 몰려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도시에 갑작스레 사람들이 몰려들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제한된 토지 면적에 수많은 인구가 갑작스럽게 몰려드니까요, 집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주택 정책을 아파트 중심으로 펴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통 주택 건설이나 보급에 관심을 가지겠죠. 실제로 스웨덴 정부에서도 주택 보급 정책을 펼쳐서 여기에 힘을 쏟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업가들은요, 가구에 주목을 했습니다. 집이 생겨봤죠? 그 안에 가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안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이야 가구가 그렇게까지 막 비싸진 않지만요, 그 시절까지만 해도 비쌌습니다. 원래 가구는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물품 중에 하나일 정도로 고급품이었고, 산업혁명 이후로 가구의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지만 그래도 비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구 사업에 뛰어들었고, 캄프라드의 가장 큰 경쟁자도 가구 사업에 뛰어들었죠. 캄프라드는 그걸 보고 야, 저놈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러면서 가구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 캄프라드는요,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비싼 게 가구인데 대도시에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팔면 이건 무조건 된다고 본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가구를 어떻게 해야 싸게 팔 수 있느냐입니다. 캄프라드는 일단 가구 제조업자들과 계약을 해서 대량 구매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야 개당 단가를 낮출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한 게 도시 바깥에다가 창고를 세우고 거기에 가구를 보관합니다. 이때 다른 가구점들은요, 도시의 좋은 위치에다가 근사한 매장을 차리고 가구를 팔았는데요, 캄프라드는 유지비를 확 줄이기 위해서 매장 없이 아무도 오지 않는 외곽에다 창고를 만든 거죠. 자, 그럼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 우편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쫙 돌렸습니다. 카탈로그를 보고서 마음에 드는 가구가 있다면 전화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캄프라드가 배달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캄프라드는 가격 절감에 초점을 맞춰서 이케아 초기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대량 매입과 교외 창고 방식으로 돈을 아낀 캄프라드는 아낀 그대로 가구 가격을 내릴 수 있었죠. 그런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가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물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공간을 빌려다가 쇼룸을 만들었죠.
이게 이케아 쇼룸의 첫 탄생이었고요. 자, 이렇게 가구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케아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케아의 경쟁자들이 가구 제조업자들을 압박하기까지 했어요. 이케아에다가 가구를 납품하지 말라고요. 대량 매입이 힘들어진 캄프라드는 여기서 꼬리를 내렸을까요? 가격이 경쟁의 핵심이라 생각한 사람이 포기를 할 리가요. 오히려 더한 걸 생각해냅니다. 바로 직접 만드는 걸요. 이케아가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조사가 제조하는 방식을 말이죠. 그래서 한 제조사랑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물량 다 줄 테니까 우리 가구만 만듭시다. 이 방식으로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됐고 판매 가격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극한의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사들에게 처절할 정도의 복수를 했고요. 그러다 1953년 당시 이케아의 디자이너였던 길리스 룬드그렌이 카탈로그에 들어갈 테이블 사진을 찍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이제 테이블을 차에 실으려고 했는데요. 테이블이 너무 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다리를 분해해서 차에 싣긴 했는데 싣고 나니까 이거 우리 운송 차량에서 써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완전히 조립된 가구를 싣는 것보다 불리한 가구를 실으면 파손 위험이 줄어들고 더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더 나아간 아이디어가 1956년에 등장한 플랫팩이죠. 애초에 가구를 조립식으로 만들 때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평평하게 쌓아 올릴 수 있게 포장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아예 조립도 고객이 직접 하게 만들었죠. 조립도 고객이 하게 하니까 비용은 그만큼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다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졌고요. 물론 초창기의 플랫팩 시스템은 지금처럼 잘 굴러가진 않았죠. 나사나 부품이 없는 게 예사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엄청나게 싸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후 수십 년에 걸쳐서 보완을 한 끝에 지금처럼 완성도 높은 플랫팩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자,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외곽 창고 시스템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때부터는 이케아에 몰리는 가구 주문량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또 스웨덴에 자동차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드디어 매장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도시 외곽 창고 시스템에 쇼룸을 결합한 형태의 매장을요. 그래서 1958년에 4층 규모의 이케아 최초의 매장이 탄생합니다. 지금과 같이 소비자들이 쇼룸에서 가구를 구경하고 이 중에서 괜찮은 게 있다. 그럼 직원한테 얘기하면 직원이 창고에서 가구를 꺼내주는 시스템이 이렇게 확립이 된 거죠. 그러다 캄프라드는 매장 운영에서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처음에 매장 운영을 할 땐 쇼룸과 가구 창고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목마르게 되고 배고파지니까 물건을 안 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매장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매장 내에서 간단한 간식거리를 파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었죠. 이게 이케아에서 식당이 생긴 이유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캄프라드와 이케아는 초기부터 오로지 가격 하나에만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싸게 팔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만 온 힘을 다했어요. 그 결과 나타난 게 처음엔 도시 외곽의 창고와 쇼룸 시스템을 통한 가구 배송 방식이었죠. 그리고 운송량을 늘리고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립형 가구와 플랫팩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이후엔 이케아를 이용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창고와 쇼룸을 결합한 매장 방식으로 발전했죠. 그야말로 원가 절감으로 얻는 가격 경쟁력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 그게 이케아의 특징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이것 말고도 이케아가 얼마나 원가 절감에 미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케아는요, 61년에 폴란드와 가구 수입 계약을 맺습니다. 이땐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물론 스웨덴이 당시엔 중립국가였기 때문에 친소련 국가와 교류하고 거래한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동구권에다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하고 수입을 추진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죠. 파격적인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캄프라드가 비용 절감에 말 그대로 미쳐있다 보니까 그 파격적인 행보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덕분에 또다시 가격 경쟁력을 얻은 이케아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가격과 비용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케아 가구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면 질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가격치고는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소비자들에게 이케아 가구 정도면 아주 훌륭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특히나 막 결혼을 했던 신혼부부들은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케아가 아주 좋은 선택지였고요. 임대주택의 보급률이 높았던 독일에서 특히나 이케아를 좋아했다고 하죠. 지금도 독일이 전 세계 이케아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케아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 가구를 구매할 돈은 없지만 당장 가구는 필요한 미국 대학생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였죠. 애초에 안 비싸니까 몇 년 쓰다가 나중에 소득이 들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버리고 좋은 걸로 새로 사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케아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1970년 스톡홀름 매장이 화재로 전소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케아에선 불타버린 매장을 재건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나르는 방식을 이때 새롭게 도입했어요. 당시 일상화된 슈퍼마켓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나르고 개선하게 하면서 그만큼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 거죠. 그렇게 71년 3월에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을 오픈했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가구 가격이 기존보다 더 싸지니까 소비자들 만족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었죠. 이후 다른 매장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아는 이케아의 쇼핑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당시 전자레인지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요리를 레스토랑에서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매장 내에서 복잡한 조리 설비 없이도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와 함께 레스토랑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메뉴들도 리뉴얼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불호가 없는 메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게 바로 미트볼이었죠. 고기를 반죽해서 먹는 음식은 전 세계 공통으로 존재하니까요. 또 전 세계 공통의 메뉴라면 그만큼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케아의 미트볼에서도 가격 절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케아의 전략은 시종일관 동일합니다. 비용을 낮추고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많은 제품들을 판매한다. 그리고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도입해서 현재 이케아가 나올 수 있었고요. 이게 이케아가 지금의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싸고 좋은 것이란 개념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 가격치고 좋은 건 있을 수가 있죠. 이케아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케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가구가 너무 조잡하다고 까는데요, 애초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 가격치고 괜찮은 수준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케아는 이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가격치고 괜찮은 수준에서 극한의 비용 절감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최고의 상품만 이기는 건 아니란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부분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가진 능력이 톱 레벨은 못 됩니다.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위치한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강점으로 삼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케아처럼 객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지 못함에도 전 세계 가구 시장의 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어떻게 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에 달렸던 거죠. 자, 이케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따봉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